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적천수 징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천수 징의 강의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을 특강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오행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이 운행되는 데 있어서 땅은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설명한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오행 하는데, 오행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더 자세히 얘기해서 목은 갑을,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오행이라고 얘기하는 목화 토 금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수순을 밟으면서 이어가면서 순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하도에 나타나 있고, 이 하도는 그 하늘의 움직임을 하늘의 기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응축된 양기가 시작되는 점이고, 화는 양기가 발생되는 점이고, 토는 양기의 발생이 다하여서 수렴으로 변화하는 점이고, 그리고 금은 양기가 수렴하여 양기의 발산이 다 끝나고 수렴이 시작되는 음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수는 그 수렴이 지극하게 된 정점, 그러니까 수렴이 지극하게 되면은 다시 압력이 발산이 시작되는 양기가 시작되는 변환점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 양기가 충분히 응축되어서 발산을 시작하고, 발산이 다 진행되어서 다시 양기가 음기로 변하여 수렴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서 수렴이 지극하여 다시 양기로 변하는 과정, 이 과정을 목화토금수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상,
물건의 상으로 대표해서 찾아낸 것이 목화, 토, 금, 수를 찾아냈고, 거기에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것을 목화, 토, 금, 수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하늘의 흐름, 하늘의 기의 흐름을 물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게 목화, 토, 금,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에는 가불이 있고, 화에는 병정이 있고, 토에는 무기가 있고, 금에는 경신이 있고, 수에는 임계가 있다. 근데 그것을 목화, 토, 금, 수로 우리는 표현을 해서 오행이라고 부른다. 이 오행은 그러므로 하늘의 기가 운행하는 그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의 기는 온 세상에 가득 차서 가득 차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원만하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으니 원과 같고, 그리고 차별이 없으니 원과 같고 가득 차 있으니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표현하고 양을 표현할 때는 원으로 나타내죠. 그 하늘 기운이 이렇게 가득 찼고 차별이 없지만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물상,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삼라만상은 이 원만한 하늘의 기운을 똑같이 받지만은 이 땅에서 서생하는 이 삼라만상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이 원만한 기운을 받아도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그렇지만은 그 특징 역시 목화, 토, 금, 수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하늘의 운행이 우리 인간에게 미쳤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장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장부로 표시를 하는데 그 목은 간담이요, 화는 심소장이요, 토는 비위요, 금은 폐대장이요, 수는 신방광이다. 우리 몸이 목의 기운을 받은 부분은 간담으로 나타나고, 화의 받은 부분은 심소장으로 나타나고, 토로 받은 부분은 비위장으로 나타나고, 금으로 받은 부분은 폐대장으로 나타나고, 수로 받은 부분은 신방광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흔히 이렇게 하지만은 한의학으로 바뀌게 되면은 한의학의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상의학에 있어서는 이 화와 토가 바뀌어서 그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역시 화와 토는 화의 가운데 토가 있어서 변화의 그 정점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화와 토는 결국에 같은 성질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러면은 몸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심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목은 인으로 나타나고, 화는 예로 나타내고, 토는 신으로 나타나고, 금은 의로 나타나고, 수는 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는 어진 것이고, 어진 것은 베푸는 것을 나타내고, 얘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 그러면은 선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는 선후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차린다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에 항상 선후를 따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해서 높고 낮음도 그러니까 좀비를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선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을 나타내고, 의는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지 않은 그런, 가령 예를 들한 그 깡패 사회, 양아치 사회, 그런 데서도 의가 있다, 의리를 지킨다 해가지고 무슨 자기들까지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수오지심이라고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는 부끄러워한다. 오는 뭐냐 그러면 나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의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의리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옳을 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사정이 빈한하여 도둑질을 해서 자식을 먹인다. 그러면 도둑질을 한 것은 나쁜 거지만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을 먹이는 그 행위, 그 자체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는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을 지혜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혜는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실상이 적용되는 환경에서의 행동 방안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이게 목은
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역, 쌍기역, 키역이 아음이 되고 화는 설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티귿이 설음이 되고 토는 구음이라고 그러죠. 순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순음, 입술 그 미음, 비읍, 피읍이 순음이 됩니다. 그리고 금은 치음이 되죠. 치음, 시옷, 지읒, 이응. 그리고 수는 호음이 됩니다. 목구멍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응과 히읗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명학이라고 할 때 그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보면은 이게 이 수음과 호음이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 그러면은 일본의 학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추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명학에서 이름 짓는 거 그거 전부 다 잘못됐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어떻게 해서 제자를 했는가 하고 그 예를 밝힌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죠. 그 책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성명학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하늘의 기의 흐름을 방위로 말을 하면은 목은 동쪽이 되고 화는 남쪽이 되고 토는 중앙이 되고 금은 서쪽이 되고 수는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사대문이 있죠. 그 서울의 사대문을 보면은 동은 흥래문이라고 그렇게 흥인문이라고 그랬대. 흥인문이라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인이라고 심정을 나타낼 때 그렇게 됐다. 화는 숭래문이다. 그래서 여기 레와 같죠. 보신각이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중심인 보신각은 신을 나타낸다. 그리고 서쪽인 서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돈의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쪽인 그 문은 숙정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고요할 정자를 쓰고 그 고요할 정은 우리가 실제로는 고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정은 자세히 살펴서 실상을 밝힌다는 그런 얘기를 나타냅니다. 그 설문해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숙정이다. 그 정에서 지혜가 나온다. 해서 숙정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맛으로 표현을 하면은
목은 신맛이고 화는 쓴맛이고 토는 단맛이고 금은 매운맛이고 수는 짠맛이다. 이것도 역시 오미 우리가 그러죠. 그것도 하늘의 기운을 맛으로 표시한 거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하늘의 기운이 우리가 먹고 사는 곡식은 어떻게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목은 보리 혹은 밀도 여기에 속하죠. 이것은 응축시켜서 발산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을 거쳐서 발산이 끝나는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축돼서 발산되는 기운이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보리, 밀,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화는 발산이 지대한 것입니다. 발산이 지대한 것이고, 이 화는 무엇에 어떤 곡식의 화의 기운이 집약되어 있느냐 하면은 수수, 기장, 서라고 하는데 기장서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거 수수할 때는 이제 이 서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토는 기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리는 신맛이 나고 수수는 쓴맛이 나고 기장은 단맛이 난다. 다음에 금은 금기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그 곡식이 뭐냐 그러면 벼입니다. 벼. 그래서 벼를 껍질만 그냥 도정을 한 상태, 껍질만 벗긴 상태, 그것을 우리가 현미라고 그러죠. 현미는 그래서 매운맛을 띠는 맛이다. 그리고 수는 콩이다. 콩에는 수의 기운을 함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리, 수수, 기장, 현미, 콩 이 5가지를 우리가 오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 하늘이 돌아가는 기운인 목화, 토, 금, 수가 우리 가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목은 개의 함축이 돼가지고 있고 화는 염소에 함축이 돼가지고 있고 토는 소에 돼가지고 있고 금은 말에 돼가지고 있고 수는 돼지에 돼가지고 있다. 개는 금이고 아문으로 할 때 견을 나타내고 염소는 염소 전자를 씁니다. 이거 중국에 가면은 이 전은 이런 글씨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논을 얘기할 때 답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이 논도 없습니다. 그런 글자는 답이라는 글자도 없고 우리가 흔히 쓰는 집가 할 때 그것은 중국에서는 집, 하우스, 홈 그런 얘기로 그런 뜻으로 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얘기할 때 무슨 전문가 집단 그런 얘기를 할 때 가를 쓰지 우리하고 쓰는 그 뜻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문이 기회가 한번 되면은 이 한문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우라고 하고 말은 마라고 하고 돼지는 저라고 하죠. 우리가 돼지를 돈이라고도 하고 시라고도 쓰는데 원래는 제일 먼저는 저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해서 지금 뭐 개고기를 먹자는 법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 동이족에게는 이게 우리 가축입니다. 가축. 이 가축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우리가 제를 할 때나 제례를 할 때나 아니면은 잔치를 할 때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축을 희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를 언제 희생으로 사용한 적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당진 충남에 있는 당진 이쪽으로 갔을 때 그 상사가 일어나면은 개를 잡아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역사에서는 분명히 남아 있는 얘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개는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고 염소는 쓴맛이 나고 소는 단맛이 나고 말은 매운맛이 나고 돼지는 짠맛이 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하늘이 돌아가는 이치인 목화토금수를 땅에 적용시켰을 때 적용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 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실제 사주 감명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 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장명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사하는 방일을 결정한다든지 그러고 맛이나 이 가축 그리고 장부 이런 것은 우리 건강을 감명할 때도 많이 쓰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행의 적용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